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해설 3부를 시작합니다. 3자가 막 겹치네요. 그죠? 자, 우리 함께 공부해야 되는 문학 2시간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전 문학들이 이번 강의 제 3부에는 고전 문학들이 모여 있고 4부는 이제 현대 문학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고전 문학이 상대적으로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대 문학 쪽에 비해서 즉 4부에서 다룰 작품들에 비해서 또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웠다고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문학에서 틀린 문제들이 아마 이쪽에 더 많이 모여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대개의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듣기 바라고. 자, 총평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앞으로 저와 문학 이 해설 강의 파트를 공부할 때는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해설 강의 당일날 막 시험지 여러분하고 같은 시간에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풀어본 다음에 막 허겁지겁 와서 녹화를 전국에서 제일 빨리 우리가 녹화를 EBS가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잖아요. 자, 그럴 때 항상 저는 염두에 둡니다. 이 강의는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지문을 보는, 문학이라면 작품을 보는 눈과 그리고 문제의 출제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해설 강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항상 매년 그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3월 첫 학평 해설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수능 해설까지 그렇게 계속 함께 열심히 해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첫 번째 지문부터 보도록 하죠. 고전 소설입니다. 맞죠? 자, 시험제 6쪽이고요. 18에서 21번을 달고 있는 세트입니다. 4문제짜리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향전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숙향전은요. 뭐 여러 차례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대표적인 고전소설 가운데 하나고 분류에 따라서는 이제 그 숙향의 일생이 영웅의 일대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영웅소설의 범주에 넣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고 지금 여기 이제 읽으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이제 이 지문 구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천상계와 지상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적강 모티프라고 부르는 그렇죠? 적강 모티프라는 건 유배를 내려왔다 이거예요. 죄를 지어서 선계의 인물이 초월계의 인물이 인간 세계로 유배 내려온 거. 그게 이제 적강입니다. 그죠? 자, 적강 모티프가 활용되어 있는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이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고전 소설 특유의 특성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지문들의 요소를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발견을 할 수 있는 독해가 필요하겠어요. 갑니다. 1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 홀로 초당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 매화가지에 앉아 울거늘 낭자가 왈 저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여러분이 아마 숙향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사전 정보가 없었다, 배경 지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지금 할미 집에 머물고 있는 누가? 낭자가. 그쵸? 근데 이 낭자가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라고 새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를 참고하건대 이 낭자는 지금 부모를 여인 상태고 할미 집에 머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적강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소아라는 인물 이름의 선녀였어요. 그런데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 가운데 하나인데 소아였는데 용을 수놓다가 실수로 불태웠어. 그래가지고 인간 세계로 유배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계에서 인연이 있었던 태을진군이었던 지금 이 인간계에서의 이선과 원래는 이제 러브라인이 형성됐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지. 근데 내려와서 선계에서 이미 그런 인연이 있었다. 천생배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결과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이 둘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의 성공, 그치? 결혼에 꼴이 나고 행복한 해피엔드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그 스토리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할미도 이제 마고할미, 천태산 마고할미인데 원래 이 낭자가 그러니까 숙향이 말이에요. 김전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게 된 거야. 부모와 헤어지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재회를 하게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부모를 여인 상황이고 어떻게 고생 유리걸식 하다가 장승상 댁의 수양딸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막 음모에 의해서 쫓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할미 집에 와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할미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제 홀로 앉아서 초당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웬 청조가 날아와요. 근데 이제 뒤에 문제도 문제 배경이나 소재의 기능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만 봐요. 파랑색 새가 탁 와가지고 막 울어. 그럼 이제
그게 뭔가 서사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애가 등장하거든. 그죠? 보통은 신이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메신저 같은 걸로 드러나. 그러니까 여기도 봅니다만 눈물 흘리다 호련 졸더니 그 새가 낭자에게 왈 하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새가 물론 꿈속의 일입니다만, 그죠? 호련 졸더니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 임몽, 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 꿈으로 슉 들어가요. 꿈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임몽하는 과정, 꿈이 나왔다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제 요소로 항상 작용해. 그죠? 평가원이든 학평이든 뭐 내신 시험이든 간에 고전소설에서 항상 꿈은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나중에 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없이 그냥 꿈을 꾸진 않아. 무조건 그 꿈은 어떤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서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새가 낭자한테 말합니다. 낭자의 부모님, 그 아까 여의였던 부모님이지. 근데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저기가 어딘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새가 이 낭자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낭자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되 추추들과 기둥은 만호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보지 못할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런 대목은요, 실제 이 시험에서요,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의미를 막 추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보통 어때요? 주인공이 이런 신기한 일로, 물론 꿈속의 경험입니다만 당연히 이런 신기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따라서 어디를 갔어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는 으리으리하고 막 인간 세상 같지 않은 게 펼쳐지잖아. 그럼 그냥 설렁설렁 읽으면 돼요. 되게 아름다운 곳이고 막 휘황찬란한 곳이야. 그냥 그렇게 하고 쭉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랬어요. 산으로 만든 현판에 금으로 요지라 쓰여 있었으니, 그럼 이제 여기에 명칭이네, 그지? 자, 서왕모의 집일러라. 그래서 서왕모가요, 선계의 여제야. 신선들, 선녀들의 최종 보스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서왕모의 집으로 인도를 받아 간 거예요. 됐지? 자, 너무 의리의리하여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주저하더니, 그랬어요. 문 밖에서 주저합니다. 너무 의리의리해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와가지고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봐요. 오색구름이나 기이한 향내나 이런 거 다 이게 뭐야? 이 요지라는 곳이 인간 세계와는 다른 뭔가 신비로운 공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요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늘 상투적으로 보아오던 바로 그 패턴입니다. 맞지? 자,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청운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육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랬으면 이제 등장한 인물 가운데 항상 등장했다 하면 뭔가 중요한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옥황상제. 뭐 하느님인데, 그죠? 옥황상제께서 육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뒤에 서천 석가열에 오신다 하고 제천 제불과 삼태칠성과 관음나한과 보살이 시위하여, 여기서 시위한다는 건 뭐 어쩌라 저쩌라 이런 시위가 아니고요, 둘러싸고 모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옆에서 곁에서 막 모셔서 오되 사방에서 풍류소리 진동하니 그 위험 있고 엄숙한 행차와 거동이 일대 장관이더라. 그랬어요? 당연하지. 옥황상제가 행차하는데 지금 이런 일입니다. 이윽고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백옥 교자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지고 단정히 앉아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하여 오더니 이는 월궁항하의 행차로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백옥 교자 탄 선녀가 바로 월궁항하야. 그쵸? 자, 여기 기억 달려있네요. 문제에서 묻겠다는 거지. 그러면 읽으면서도 이 기억과 관련된 문제로 바로 가지는 말고, 왜냐하면 얘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할지는 여기서 지금 아직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월궁항하의 어떤 말이나 행동 같은 거, 얘가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일단 긴장하시고요. 반갑다 소아야. 아까 얘기했어요. 이 소아, 이게 누구야? 숙향, 우리의 주인공의 선계에서의 이름입니다. 맞죠?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를 쫓아 들어가 요지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하고 불러들이는 말을 한 거야.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이 행차를 하던 월궁항아가, 아이고 소아야, 너 고생 많았지? 들어가서 여기에 요지 구경 좀 하고 가자. 이거 끌고 들어가는 거죠. 자, 학원을 숙향이 항아를 따라, 이 월궁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 평상과 의리의리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각양각색의 풍류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배우니, 이 상제는 누구야? 옥황상제예요. 그지?
상제가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그래서요. 이 상제, 이 젊은 선관, 얘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남자 주인공인 이선이야. 자, 인간계로 적강해가지고 여기에 이선으로 태어난 거고요. 남자 주인공. 여기에서는 태을진군입니다. 선계에서는요. 자, 이 젊은 선관 태을아 그랬죠? 젊은 선관이 태을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어디 있어? 예를 들면 이 숙향이 소화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지? 일부러 인물을 가리키는 말들을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엮어가면서 읽는 시범을 살짝 보여드리는 겁니다. 함께 고전 소설을 공부하는 요령을 제가 얘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들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작중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해보는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소화가 숙향이라는 건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알지. 저는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게 바로 맥락의 힘이야. 그죠? 자, 반갑다 소화야, 들어와라. 학원을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랬으면 이때 따라 들어가는, 이때 불렀던 소화가 숙향이라고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능력이 자꾸 개발되어야 고전 소설을 겁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간잼이 어떠하며 소화를 만나보았느냐라고 누가 물었어? 옥황상제가 맞죠? 태을이한테, 젊은 선관 태을진군한테, 태을선군한테 인간잼이 어떠하냐라고 묻는 얘기는, 자, 선계에 있던 내가 지상에 내려간 거야. 뭐? 적강한 거죠. 그러니까 너 인간계에 있다. 여기 잠깐 놀러 왔네. 다시. 그래. 컴백했는데 인간 세계에서 재미는 어떠하냐? 괜찮니? 지낼만 하더냐? 이거죠. 그리고 소화를 만나보았느냐? 이거죠. 그럼 봐요. 지금 얼떨결에 청조 따라갔다가 의리의리한 집 앞에서 월궁항아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들어간 사람인 숙향의 생각에는 자기는 숙향인데 소화야 반갑다 하고 끌려 들어갔어. 여기서 선관한테 소화를 만나보았느냐? 그게 자기에 관련된 일인지도 아직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지? 어쨌든 이 말인즉슨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건 소화와 이선으로 하면 안 되겠네. 미안합니다. 소화와 태을이지.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인간 세상에서 소화는 숙향으로, 그 다음에 태을은 이선으로 인간 세계에서 태어난 거니까, 적강된 거니까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태을과 소화의 뭔가 선계에서의 인연이 인간 세상에서도 이어져야 될 것인데 이미 만났느냐라는 걸 옥황상제가 묻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독서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선관이 태을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항아가 옥황께 여쭈되. 이제 아까 우리 이 소화약 들어가자 하면서 끌고 들어갔던 그 월궁 항아 있잖아요. 자, 이 월궁 항아는 고전 문학에 많이 등장하는데 달에 사는 선녀거든. 얘가 옥황께 여쭈오되 뭐라고 얘기해요? 소화가 4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쇼. 복록을 정하셔서 그랬어요. 자, 4번 죽을 액을 지나왔대요. 그럼 지금 이 소화가 인간 세상에 숙향으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왔다는 사실을 이 항아는, 월궁 항아는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 그만하시고 복록을 정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청탁을 한 겁니다. 의뢰를 했어요. 상제가 허락했습니다. 알겠다. 열애에게 명하셔서 수명을 정하라. 그랬더니 열애가 70살 정하나이다. 70살까지 인간 세상에서 살게 할게요. 또 북두칠성에게 명하셔서 자손을 정하라. 칠성이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이다. 그러면 2남 1여를 낳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주는 거지.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복록을 정해주는 겁니다. 맞죠? 또 남두칠성에게 명하여서 복록을 정하라 하시니 남두칠성이 아뢰되 2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게 정하나이다. 자, 여기 이 복록이 이렇게 2 아들, 아까 얘기했던 요 아들 형제는 정승이 되고 요 하나의 딸은 황후가 되게 해준대. 그렇게 결정되는 거야. 운명이 지금 결정되는 순간이죠. 그죠? 상제 소하에게 명하셔서 반도 2개와 개화 1가지를 태을선군에게 주라 라는 명령을 했어. 보세요. 반도는요 뭐냐면, 반도는 신선세계에서 3000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복숭아야. 그죠?
그 귀한 거 그 두 개하고 개화라는 건 개수나무 꽃인데 그 한 가지를 이제 태열성군한테 줘라라고 이 소화 누구야 지금 요 숙향 그지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 있는 소화한테 그걸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화가 상제 명을 받들어 한 손에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들고 한 손에 개화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열성군에게 주니 그 성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화를 눈여겨보거늘 그렇지? 소화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원의 진주가 짠 이게 뭐야? 개화에 걸려 떨어졌어요. 뚝 하고 반지 옥지원이라는 건 옥반지죠. 반지에 끼워있던 진주가 똑 하고 떨어졌단 말이야. 그쵸? 소화가 쥐고자 할 차에 벌써 그 선관이 쥐건을 싹 먼저 딱 쥔 거죠. 소화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 들어와 낭자를 깨웁니다. 아이고 이럴 때 깨우면 어떻게 해 그죠? 이게 뭐야? 각몽이네. 아까 임몽 있었죠. 꿈으로 들어갔어. 이건 지금 뭐야? 꿈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럼 꿈속에서 선계의 일을 경험하고 이제 현실 세계의 숙향으로 눈을 뜨게 된 거죠. 할미가 들어와서 뭐라고 해? 봄날이 고나거니와 무슨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 하고 흔들어 깨웠어요. 하며 깨우고는 소저가 그 소리에 놀라. 이 소저가 숙향이고 소아이고 그런 거죠. 맞지? 자, 소저라는 거 원래 여러분 중국어 배운 사람들 알지만 시아오지에라는 거예요. 아가씨라는 뜻입니다. 놀라 깨어 일어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 라는 얘기는 방금 꿈에서 갔던 그 저기 요지라는 곳에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소리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 생생하게 꿈에서의 광경이 기억나더라. 됐죠? 요거 지금 숙향이 꿈을 꿔가지고 그 안에서 경험한 얘기가 있어. 중략 있고요. 그 다음 봅니다. 3월 보름. 3월 보름. 아까도 3월 보름이었는데? 3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라가니 누구인지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몸이 곤하여 졸려 난간의 의자에 잠깐 잠이 들었던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이런 잠이 든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꿈에 부처가 와서 이릅니다. 자, 여기 잠들었다는 게 또 일종의 말하자면 꿈속에서 자, 꿈이 쪽. 이 꿈이 바로 뭐야? 이게 지금 여기에서 임몽한 거지 다시. 이 인물도 지금. 그죠? 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잔치하니. 아까 나왔습니다. 요지 기억나시죠? 아까 요 숙향이 꿈속에서 갔던 곳 바로 거기입니다. 서왕모의 집 요지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조차 구경이나 하자꾸나라고 부처가 이 인물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짐작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 여기 이선인 거야. 남자 주인공 맞지? 자, 이선이 여기 나오네.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며 기이한 화각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향내. 자, 이런 거 뭐예요? 다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그 요지에 막 아름답고 인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별천지의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함을 얘기하는 그런 말들. 말뜻 일일이 다 몰라도 괜찮다 그래서 넘어가면 되죠. 얘는 지금 기뻐가지고 막 가고 있는 거 부처를 따라갔어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왈 북쪽 옥륜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시고 그 뒤에는 삼태칠성이 모든 별을 거느렸고 동편옥 백옥교에는 석가열의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그대는 내 뒤를 쫓아서 상제를 배운 후에 차례로 저있는 성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게 라고 해야 될 일을 순서대로 알려줍니다. 그죠? 저기에 옥황상제 계시고 저기에 삼태칠성 있고 저기에 석가열애가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있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너 따라오면서 맨 처음에 옥황상제께 제일 높은 분이니까 인사드리고 나머지 성관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라고 지시를 했어. 이선이 말하기를 너무 의리의리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할까 하나이다. 좀 들어가기 꺼려지는데요. 너무 의리의리한 곳인데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이런 거지. 부처 웃고 소매 안에서 대추 같은 과일을 줍니다. 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신비로운 일이지 그지? 어떤 과일을 주는데 그걸 먹으면 자연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뭔가 서사적 기능이 딱 감이 오지? 자, 선이 받아 먹으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 같아 모든 성관이 다 전에 친하던 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추 같은 과일은 먹었더니 전생에 적강하기 이전에 선계에서 있었던 일을 다 기억나게 만들어준 그런 희한한 과일이네. 그죠? 그런 걸 먹게 된 거예요. 새로이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부처께 살해하니 부처 먼저 들어가거늘 선이 뒤를 따라 들어가 상제께 큰 절을 하고 모든 성관들을 차례로 인사하니 다 반겨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 거지. 그지? 그리고 그럴 때 아까랑은 달라진 건 이 과일을 먹기 전과 먹기 후에 이선은 좀 달라졌어요. 태도가. 그 전에는 어리둥절하고 자기가 들어가도 될지 말지를 고민했지만 지금 이거 먹고 났더니
다 기억나가지고 친하던 벗이라서 반갑게 인사하고 시키는 대로 다 지시를 따른 겁니다. 상제 전교하시되. 자, 옥황상제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랫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말씀을 내리는 걸 전교한다 그래요. 자, 태을아, 인간잼이 어떠하더냐? 내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그랬는데, 이거 아까 앞에서 숙향이 꾸었던 꿈에서도 태을진군한테 옥황상제가 하던 말하고 내용은 똑같네요. 그죠? 인간잼이 어떠하더냐? 내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그랬더니 이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상제 한 선녀를 명하셔서 반도 2개와 개화 1가지를 바치하시니, 똑같네요. 그죠? 이선이 땅에 엎드려 두 손으로 받으며 선녀를 얼핏 보니 선녀 부끄러워 몸을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원의 진주가 개화에 걸려 선의 앞에 떨어지거늘 가만히 한 손으로 쥐고 다시 희롱코자 하더니 대성사 중들이 저녁 공연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그 소리에 놀라 깨매 요지의 풍경이 들어서 그럼 뭐야? 여기에 지금 봐요. 여기 희롱코자 하더니까지가 꿈인 거고 여기서부터 뭐인 거야? 강몽하는 거네. 그지? 꿈을 깨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났지. 그랬더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선하고 선상의 풍리소리가 귀에 쟁쟁하다는 것은 아까 꿈에서 깬 숙향하고 똑같이 방금 꿈에서 봤던 그 요지의 그 기억이 생생하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그 꿈속에서의 경험이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게 지금 문제로 당연히 다루어졌습니다만 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문을 일부러 이런 데를 선택한 겁니다만 자, 중략 이전과 이후가요. 동일한 꿈. 그지? 근데 서로 다른 인물들이 이제 경험한 그러니까 마치 무슨 드라마로 치면 말이야. 영화나 이런 걸로 치면 어떤 상황을 2번 보여줘. 근데 A라는 인물의 관점에서 그 일을 겪은 또 그 다음에 나올 땐 B라는 인물의 관점에서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서로 달리 보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마치 영화 라쇼몽 같은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지문으로 지금 흥미롭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랬어요. 손에 진주가 분명 쥐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진주는요. 보통 꿈에서 뭔가 신비로운 일을 겪으면 인물이 고전설에서 깨어나면 그때 꿈속에서 있었던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 같은 게 또 옆에 놓여 있거나 뭐 자기 손에 쥐어 있거나 그런 일이 흔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하여 즉시 글을 지어 꿈속의 일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부처께 하직한 후 집에 돌아오니라. 이후로는 부귀공명의 뜻이 없고 오로지 소화만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의 배필 숙향을 찾아 헤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엔 만나게 되고 마고월미 집에 찾아가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고난을 겪고 그걸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선계로 돌아가고 이런 스토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지문을 재미있게 잘 읽었으니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 특히 꿈을 매개로 한 그리고 선계와 인간계의 이중적인 어떤 세계 설정 구조를 바탕으로 한 걸 읽었으니까 그럼 문제로 이제 자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이 문제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고 체크해 두십시오. 무슨 얘기냐?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요. 고전 소설의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내용 확인하는 문제. 줄거리 파악 제대로 했냐라고 묻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 약간 지문이 내용 이해가 어려운 지문일 경우에는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 유형, 첫 번째 문제 유형도 매번 반복되는 문제 유형도 여러분에게는 헷갈릴 수가 있다. 함정을 교묘하게 파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 숙향을 보고 싶어 했다. 그치? 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요 지문 끝에. 자, 이후로는 부귀공명의 뜻이 없고 오로지 소화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이랬으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2번,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다. 그랬겠죠. 왜? 청조가 아가씨 부모님이 저기에 있으니까 절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청조를 따라갔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숙향은 청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다.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감정을 이입한 거잖아요. 새에다가. 그 다음에 숙향과 이선은 모두 서왕모 집의 규모에 압도됨을 느꼈다. 그렇죠. 너무 의리의리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까를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둘 다 보였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요지에서 말이에요.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했다. 아니? 틀렸지. 뭐라고? 뭐라고 했나면 자, 뭐 구경이나 하자꾸나 하고 부처가 와서 일렀더니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게 됐어. 그러니까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라는 말은 말도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지? 그럼 선생님 매우 부분적인 걸로
선지를 구성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정답지를 만들었네요. 마음이 석연치 않았다라는 것이 이선이 매우 기뻐라는 것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읽어야 되네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엽적인 정보를 가지고 비틀어 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말이에요. 매우 기뻐하며 라는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마치 머릿속에서 지금 이 어떤 사극의 한 장면 같은 게 그려질 때 기쁘게 막 그래요? 구경 가자 이러면서 가는 이선을 상상했다면 이 말이 바로 틀렸다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과히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19번 갑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월궁항아인데요. 자,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마 하나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헛소리일 거니까 난도가 상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부정 발문보다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선지 1번 봅니다. 숙향이 겪은 과거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한다고? 이 사건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한 게 있나요? 월궁항아가 없어. 인간 생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 딩동댕. 이걸 답으로 골라야지.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옥황상제한테 이런 얘기했죠. 소아가 4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시오 복록을 정하소서. 이랬으니까 2번이 맞는 말이다. 그지?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맞지? 3번 숙향이 이선과 맺게 될 인연을 상제에게 설명하고 있다. 상제가 이선하고 숙향의 인연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너 이미 소아를 만났느냐라고 태을한테 물으니까. 근데 이거를 월궁항아가 설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4번 숙향이 요지에서 겪을 일을 숙향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 그 다음 숙향이 태을 선군을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태을 선군이 이선이다 라는 얘기를 월궁항아가 하는 대목은 여기는 없습니다. 맞지?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됐죠? 자, 20번 갑니다.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A는 반도 2개와 개화 1가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태을한테 전해주라고 소아야 이걸 태을에게 전해주어라 해가지고 들고 가다가 막 부끄러워하면서 이랬던 것이고, B는 그러다가 옥지원의 진주가 똑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C는 뭐야? 대추 같은 과일은 뭐였어? 이선이 여기 제가 들어가도 돼요? 막 이러는데 이거 하나 먹어라. 먹었더니 거기에 전생의 일들이 다 기억나면서 거기에 있던 성관들이 다 친한 벗들이라고 그 기억을 나게 만들어줬던 그겁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래요. A는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다. 반도 2개와 개화 1가지가 그런 게 뭐 깼더니 진짜 옆에 반도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죠? 요거는 진주에 관한 얘기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 왜냐하면 이선이 깼는데 그 진주가 손에 들려 있었다고 했었으니까. A로는 아니고요. 2번 B는 인물이 상대 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되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자, 여기 인물과 상대 인물은 누구냐에 따라서 자, 숙향이 인물이고 다른 인물이 이선이냐, 이선이 인물이고 다른 인물이 숙향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수줍음과 관련해서는요, 숙향이 이선한테 수줍음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완화됐어요? 이 진주 때문에? 아니지. 진주 떨어뜨렸는데 주우려고 하는데 태을이 탁 집어가니까 또 더 부끄러워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C는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답이 3번이네. 맞죠? 아까 이 과일 먹었더니 전생의 기억들이 오롯이 다 떠올랐잖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A, B는 모두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데 A와 B는 무관하죠. 그지? B, C는 모두 인물이 상대 인물과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옥지원의 진주는 그럴 수 있어. 그치? 근데 대추 같은 과일은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잊지 않도록 한다. 이런 거는 C하고는 어울리는 진술이 아니라서 답이 될 만한 건 2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21번 문제 별표 칩시다. 이게 아마 여러분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자, 21번 문제 눈여겨 잘 봅시다. 3점 달고 있고요. 3점 달만합니다. 숙향전은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담의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자, 환상적인 이야기, 판타스틱한 이야기에 서사적 전략이 활용된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봐요. 동일한 시간이라는 게 아까 지문 읽으면서도 봤습니다만 3월 보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야. 그치? 그럼 사실 이게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사이버 공간, 메타버스 뭐 이런데 동시 접속한 두 사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렇지? 동일한 시간이에요. 특정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 즉 꿈을 꿈꾼 잠든 곳은 서로 다르지. 이 숙향은 할미 집에서 잠들었고요. 이 이선은 지금 대성사에서 잠깐 잠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서, 근데 꿈속에서는 요지라는 곳 한 곳에서 만나게 됐던 것이고. 오케이, 이해됐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 그 일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다.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요. 맞지?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공통적인 서사 장치라는 말 생각해봐요.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다. 비현실적 공간은 뭘 의미할까? 요지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지? 막 으리으리하고 막 선관들 있고 옥황상제를 만나게 되고 이런 공간에 들고 납니다. 인물들이 거기 요지에 들고 또 나오고 하는, 여기 이제 들고 난다, 나오는 거, 요지에서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꿈이 깨봤더니 요지에서 나오게 된 건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공통적인 서사 장치가 결국 뭐냐면 꿈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서사적인 장치로 서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꿈이 고전 소설에서는 흔히 활용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맞지? 자, 인물들의 체험의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자, 겪은 사건이 대응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봤지만 지문 중략 이전과 이후에 꿈속에서 그 요지에서 벌어졌던 인물들의 경험이 내용상 같은 사건이잖아. 맞지? 그 반도와 개화와 이걸 전해주다가 뭐 옥지환의 진주가 떨어지고 막 부끄러워, 그지? 맞죠? 자, 그리고 이러한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자,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 꿈이 흔히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번, 숙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숙향이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 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군. 자, 설마 1번부터 답이 나오겠어? 답이 나왔어. 답이 1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래 그럴 법하지, 그래 그렇지, 서로 이게 뭐 일치됐지,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게요, 숙향이 청조를 만나는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야? 3월 보름. 그 다음에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간적 배경은 언제야? 3월 보름.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일치됐다는 건 맞아요. 근데 공간적 배경은 일치한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숙향이 청조를 만나는 것은 할미의 집, 그 다음에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곳은 대성사.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은 일치하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했다 그러는데, 묘사한다는 건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언어로 그림 그리듯 하는 걸 묘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렇지 않죠. 이것도 어울리는 말이 아니고요. 답이 1번입니다. 근데 이게 공간적 배경은 일치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섬세하게 판단을 못했으면 답이 없어 보일 수 있다고. 맞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좀 이따 볼 4번 선지 같은 게 그렇다면 대안의 답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랐을 수 있는 착각의 함정이란 말이죠. 자, 2번 봅니다. 숙향과 이선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두 사람이 각자 잠드는 것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 자, 서사적 장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공통적인 서사적 장치. 스르륵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게 되는 것. 맞죠? 그래서 숙향과 이선의 환상 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군. 스르륵 잠들어서 꿈속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얘기. 3번,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은 것. 자, 화려한 누각을 보고 막 으리으리하다고 느끼고 거기서 향내를 맡는 것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읽으면서 봤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신비로운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얘기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숙향은 거기에 뭐라고 했어? 거기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가 있었고요. 그다음 중략 이후 부분에서도 이선도 역시 들어가 봤더니 어디 있어? 기이한 화합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이 향내는 이루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체험의 동일성. 기이한 향내를 맡았다. 그리고 화려한 누각을 보았다. 동일한 감각적 경험이잖아. 그치? 두 인물이. 그 다음 4번. 이게 문제인데 4번 선지를 한번 봅니다.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라고 서술한 것을 상제 전교하시되로 서술함으로써 숙향이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과 이선이 당사자로서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4번을 답으로 고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라는 게 숙향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선관은 태을이잖아. 옥황상제가 말씀하시되 하면서 야, 너 인간계의 재미가 어떻더냐, 소화를 만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거는 숙향이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이죠. 근데 뒷부분 중략 이후 부분에서 상제 전교하시되 하면서 상제가 자기한테 이선한테 묻는 거야. 야, 태을아, 너 인간세계 재미 어떻더냐, 소화 만났느냐. 이거는 지금 이선이 당사자로서 겪은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은 동일한 사건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게 둘이 대응된다. 이건 맞는 진술이라고. 이걸 왜 4번을 답으로 골랐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선지의 길이가 긴 것은요,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5번 숙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했어. 그지? 상제가 자, 월궁항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 수명 정해봐, 복록 정해봐, 어쩌고 했잖아요. 그죠? 뭐 자손 정해봐 막 했지. 그래서 제시함으로써 환상 체험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군. 즉, 당연히 우리는 뒷부분 안 읽었지만 정해지는 대로 진짜로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낳게 될 것이고 걔네들이 다 뭐 정승이 되고 뭐 황후가 되고 될 것이고 이 다 알잖아. 이렇게 예고가 됐는데 꿈속에서와 다르게 일이 나중에 전개가 되는 경우는 고전서에서는 거의 없어요. 맞죠? 그래서 5번처럼 얘기하는 것도 맞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복잡한 긴 보기에다가 또 다소 길이가 긴 선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명확한 판단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꽤 어려운 문제였다. 21번 됐죠? 좋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트 또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헤쳐나가면서 잘 읽어냈어야 할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래복합이에요. 그지? 갈래복합에 가나 다가 나와 있는데요. 고전 시가가 두 편 있고요. 그 다음에 묘지명, 그러니까 한문, 산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가가 먼저 별삼이인곡이라는 김춘택의 노래가 있는데요. 18세기 초였습니다. 숙종 때 김춘택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로 귀향을 가서 이 작품을 썼어요. 근데 봐봐. 별삼이인곡 그랬거든요. 자, 이 별삼이인곡이라는 것은요. 벌써 제목에도 삼이인곡이라는 게 있는 걸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우리가. 정철의 삼이인곡 떠오르잖아. 그지? 자, 삼이인곡과 송미인곡 누구의? 정철의.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쓴 작품이야. 그래서 삼이인곡의 어떤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송미인곡에 뒤이어서 붙여서 얘기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삼인곡이나 송미인곡은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 시간에 혹은 국어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삼인곡이나 송미인곡을 국어 혹은 문학에서 아마도 다루었을 거예요. 이거 둘 다 하나도 두 작품 전부 한 번도 배운 적 없이 3학년에 올라오는 학생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에 한국 문학의 고전 문학의 대표적인 시가이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는 알고는 있을 텐데 물론 이거에 대한 지식이 사전 지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은 해. 그러나 그런 배경이 있다면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봐. 송미인곡이 뭐 이제 속칭 감녀와 을녀라고 보통 이름 붙이는 여인 1, 여인 2의 대화 형식으로 막 진행되잖아. 마지막에 이제 처절한 여인 2의 얘기를 듣고 여인 1이 아이고 굳은 비나 되소서 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로 끝나고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런 부분 삼인곡도 그런 애절한 임금을 그리는 그러니까 임을 그리는 여인의 목소리에 의탁해서 말하자면 충신의 임금을 그리는 충신의 마음을 다룬 충신 연주지사, 연군지사인 건데 거기에 예를 들면 송미인곡 끝부분에 요게 찰싹 달라붙을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거야. 창작을 한 거야. 실제로 김춘택이 이 작품을 짓고 나서 이런 데 영향을 받아 정철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썼는데 내가 사실은 내 작품에 이 별삼이인곡이 더 애절하고 더 잘 썼다 이런 식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해. 근데 아쉽게도 후대의 우리 문학 사의 평가는 김춘택의 별삼이인곡을 이 작품들을 뛰어넘는 진짜 위대한 작품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보소 저 각신님 서른 말씀 그만하오.
말씀을 들어하니 서른 줄 다 모를세. 인연인들 한 가지면 이별인들 같을 쏜가. 광안전 백옥경에 님을 매셔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없을 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송민곡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을려가 자기가 이 임을 모셔가지고 광안전 백옥경에서 임을 모셔가지고 백옥경에 있는 광안전에서 이 상제를 모셔가지고 막 하도 자기를 이뻐해가지고 막 총애를 받으니까 기뻐서 자기가 선을 넘었어. 교태, 아양 이런 거 막 떨다가 너무 오바를 하니까 왠지 나를 보는 낯빛이 예전과 같이 반갑지가 않고 그래 너 귀엽네 너 이쁘네 이러다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거지. 결국 자기가 너무 까불고 너무 선을 넘어 오바를 해서 총애만 믿고 너무 아양과 교태를 너무 과하게 부려서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이런 막 신세한탄을 하는 내용이 나오니 그걸 들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여인 어떤 각시가 지금 여기에 이 노래의 김춘택이 설정한 화자인 거야. 여기에 화자한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연을 풀어놓는 화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보소 저각시님 서러운 말씀 그만하오. 서럽다 하는데 그만하시오. 말씀 들어하니 서른 줄 다 모를세. 아니 너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별로 서러울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인연인들 한 가지면 이별인들 같을 쏜가. 아니 인연, 이별 이런 게 다 같겠소? 다르지.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단 말이야. 자, 광안전 백옥경에 님을 매셔 즐기더니 당신 광안전 백옥경에서 님을 모시고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없을 쏜가. 그렇게 네 말대로 아양을 그렇게 떨고 선을 넘어가지고 재앙을 당한 거야. 쫓겨난 거죠. 그 없을 쏜가? 있을 법하다는 거. 즉 뭐냐면 네가 선을 넘었으니까 이게 인과응보였다 이거지. 그럴 법하다 이거야. 뭐 그렇게 서러워할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서럽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 얘기를 들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다 저문 날에 가는 줄 서러 마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러 말라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 이 작품에 보면 왜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 이렇게 감녀가 을려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으니까 해다 저물어서 가는데 저물어 가는데 막 을려가 막 어디를 가고 있는 걸 감녀가 발견하고 물으면서 이 대화들이 시작되는 형식이잖아 이게 송민곡이. 그래서 해다 저문 날에 가는 줄을 서러 마소. 뭐 그거 그렇게 서럽게 생각하지 마시오 라고 이 작품의 화자가 송민곡의 을려한테 하는 얘기라고. 됐죠? 이해됐죠? 어떻다 이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 나는 견줄 데가 없어. 즉 너의 케이스와 또 달라 이 얘기예요. 광안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 알던가.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광안전 백옥경에서 임을 모신 적도 없어. 심지어 자 원앙침 비치금에 매셔본 적 전혀 없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임을 모시고 있다가 아양이 과도해서 미움을 이제 받게 돼가지고 이제 버림받는 신세가 됐다는 건데 뭐 그렇게 서러워할 일이니 그게. 날 봐. 나는 심지어 너처럼 그렇게 모신 적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심해. 이런 얘기죠. 자, 광안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금 비치김에 매셔본 적 전혀 없네. 아, 여긴 지금 두 번 겹쳤네. 이거 한 번 날아가야 되겠습니다.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까?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잃을까? 자, 내 얼굴 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까? 그러니까 내 모습과 행동 거지가 이미 사랑할 만하지 않다는 거야. 용모가 뭐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잃을까? 그러니까 나는 길쌈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노래와 춤에도 소질이 없어. 즉 용모와 재주가 이미 사랑할 만하지도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선지 님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인이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 임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이라는 게 뭐야? 이걸 뭐라고 해요? 일편단심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임을 향한 이 나의 간절한 사랑을 하늘이 만드시고 성인이 가르쳐서 정학이 앞에 있고 부월이 뒤에 있어 100번 죽고 뼈가 가루된 후에라도 임 향한 이 마음 변할 수없가. 그러니까 나의 일편단심은 아주 극한 상황, 위험한 상황,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혹은 심지어 100번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라도 임 향한 이 마음 변할 리가 없다 이거야. 나의 일편단심은 오로지 임을 향해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사실 이 김춘택이요.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사안에 따라서 부침이 심했던 그런 막 귀향도 막 가가지고 뭐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고 이런 일들이 스토리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도 여기에 님이라는 게 여기 이 작품들이 그러했듯이 별삼이인곡 또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한 거니까 여기에 또 임향한 마음이라는 건 자기의 충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밑바닥에서는, 바탕에서는. 자, 나도 이를 가져 남의 없는 것만 얻어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러니 조물시기했나 귀신이 회방했나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까 내 몸에 지은 죄를 모르니 기 더 죄라. 자, 보세요. 내가 부용화 옷을 지어놨어. 목난으로 주머니 삼고 이런 걸 정성껏 만들어놨어. 근데 뭐 전달할 길이 없겠죠. 그지? 근데 이게 당연히 이 임향한 일편단심 때문에 정성껏 임에 뭐 옷을 지어놓고 했을 거야. 님 섬기는 것을 원으로 삼았어. 제발 이 옷을 전해드리고 내가 임과 가까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이었지만 조물주가 시기했는지 귀신이 회방을 났는지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까. 나의 팔자가 임을 모시고 사랑받고 내 원이 이루어질 그런 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지은 죄를 모르니 기 더 죄라 이랬습니다. 자기의 죄가 뭔지를, 내 죄가 뭔지를 내가 몰라요. 그게 더 큰 죄다 이거야. 그럼 보세요. 나도 모르거니 남이 어이 알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내 죄를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내 죄를 알겠는가. 나도 모르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야. 그지? 물론 여기 표면상으로는 내가 내 죄를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반성을 제대로 못하니 그게 더 큰 죄다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이 밑바탕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나는 죄가 없어. 지은 죄가 없으니 내가 알 수가 없지. 나도 모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즉 사실은 지은 적도 없는 죄를 남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이런 밑바탕의 뿌리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 자기가 실제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배를 여기까지, 제주도에서 지은 건데 제주도까지 유배를 오게 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 같은 게 여기 묻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기의 죄를 알 수 없다. 그런 어떤 회의감이랄까요? 이런 걸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중략이 있고요. 매셔서 이리하기 각시님 같던들 서름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각시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송민곡의 을려 같은 그런 각시님이야. 즉 모셔서 이렇게 모셨다가 이렇게 버림받은 거라. 그렇게 너처럼 그렇던들 서름이 이렇게 크겠으며 생각인들 이러겠는가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처럼 임을 가까이서 모시다가 버림받은 거면 이만큼 서럽진 않을걸? 이라는 얘기인 거지 말하자면. 그죠? 자, 차생에 이렇거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씌어져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 오색이 님 계신 데 덮였으면. 보세요. 이건 송민곡이든 삼인곡이든 이런 데 등장하잖아. 죽어서 뭐가 돼서. 내가 이 생에 차생 이생입니다. 후생은 다음 생이고요. 자, 이건 현생이고 이거는 이제 내생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임을 모신 적이 없으니 후생을 어이 앓고 차라리 내가 죽어서 구름이나 되고 싶어. 왜? 상광오색이 여기 상광오색 5가지 길한 빛 그랬네요. 그게 나의 이 구름에 내가 구름이 되어서 이게 씌어져라는 건 죽어서라는 얘기거든. 내가 죽어서 구름이 돼가지고 그 휘황찬란한 예쁜 색깔이 님 계신데 덮였으면 차라리 좋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지금은 임 가까이서 모실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죽어서 구름이 된다면 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네 그러면. 그지? 그 다음 또 그도 마소하면 바람이나 되어서. 이해됐어요? 야, 구름 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럼 차라리 바람이라도 되어서 하일청음의 님 계신데 불어서. 하일청음 여름날에 맑고 시원한 응달에 님 계신데 내가 바람이 되어서 임한테 가서 닿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도 마소하면 어떻게? 일륜 명월 되어서 큰 하나의 둥근 밝은 달이 되어서 영영 반야에 뚜렷이 비치고죠. 오케이? 이해됐죠? 죽어서라도 어쨌든 내가 임에게 가서 닿고 싶다. 이런 걸로 변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삼위인곡, 송민곡, 정철의 작품으로부터 이 작품의 근본적인 모티프가 발생한 거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다른 화자, 사실 얘네들보다 더 서러운 화자를 하나 설정해서 그 여인의 목소리에다가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의탁한 거야. 이 김춘택. 오케이, 이해되셨죠? 아마
문학 지문 이번에 나온 시험 지문 가운데 이 가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낯선 지문이기도 했고요. 지금 이런 영향관계 속에서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렇게 읽을 때 작품의 속속들이 그 안에 의미가 다 잘 이해되는 거니까 그런 풍부한 독해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평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이잖아. 오늘 시험에서 능숙하게 그걸 못 해냈다고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감 가지고요. 함께 문학 공부 수특, 수완으로 끝까지 저랑 함께 열심히 합시다. 자, 나와봅니다. 이정보의 시조인데요. 보세요. 니무란, 님은, 임은, 그죠? 임은 회양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3, 4월 칡넝쿨이 돼요. 그러면 님은 오리나무가 되고요. 나는 칡넝쿨이 된대. 이런 그 발상은 시적 발상은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당신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칡넝쿨이 되어서 중장갑니다. 그 나무에 그 칠기 납검이 나비 감듯 이리로 친친 저리로 친친 외오 풀러 오리 감아 얼거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이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지금 중장이 장형화된 사설시조인데, 그죠, 맞죠? 근데 보세요. 자, 이 오리나무, 그 나무가 오리나무지, 그지? 당신이 오리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이 칠기라는 게 나 아니야? 그지? 그 나무에 칡덩쿨이 막 이렇게 칭칭 감겨. 마치 무엇이듯이 납거미가 나비를 감듯이. 거미가 곤충 잡아먹잖아. 나비를 잡을 때 납거미가 칭칭 감아가지고 결국엔 잡아먹나 보지. 그죠? 자, 그 나무에 그 칠기 납거미 나비 감듯 어떻게 이리로 칭칭 동여매고 저리로 칭칭 동여매고 외오 풀러 오리 감아. 그런데 외오 오리라는 게 뭐냐면 외오는 그릇되게 또 왼쪽으로 이런 얘기야. 오리는 올바르게 옳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라는 얘기고요. 자, 왼쪽으로 풀러 오른쪽으로 감아 얼거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나게 휘휘 감겨. 됐지? 자기가 칡넝쿨이 돼가지고 오리나무를 칭칭 감겠다는 거야. 아주 똘똘 감겠다는 거죠. 당신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 있어서 만약에 겨울 섣달, 동섰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이 시려. 즉 추운 겨울날 바람비 눈서리가 아무리 몰아쳐도 떨어질 줄이 있겠느냐? 당신과 내가. 그지? 아주 애절한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조가 되겠네요. 절대 당신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독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 맥락에 따라서 이때 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다로 갑니다. 산문이 나오는데요. 묘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한테 그 행적과 주요 일생의 주요 내용들을 기록해가지고 기리는 그런 내용을 쓰는 글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박지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죠, 그죠? 이 연암 박지원은요, 당대에 뭐라 그래야 될까? 그야말로 진짜 희대의 슈퍼스타였어. 나중에 여러분 왜 문체반정 이런 사건과도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알죠? 워낙에 원래 옛날 이 당시에는요, 조선시대 이런 때는요, 작문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는 건 뭐냐면 옛 성현들의 글을 잘 모범적인 글의 틀을 잘 따라 쓰는 거야. 그 틀을 온전히 잘 따르는 글을 좋은 글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작문 연습을 했고 그렇게 쓴 글들을 쓰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장원급제를 주고 중용하고 이러던 시절이라고. 근데 박지원은 그런 관습적인 스타일에 얽매이질 않았어요. 그 젊은 선비들한테 어마어마한 큰 인기를 끌었어.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글들을 써대니까 그걸 보세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나이든 고루한 생각을 가진 선비들의 눈에는 박지원이 쓰는 글들의 스타일이 전혀 옛 성현들의 글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또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글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법도를 어긴 막되먹은 글에 젊은 선비들이
막 열광하고 이런 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될 사태였던 거야. 워낙에 이 문제적인 인물인 박지원이. 그런데 보세요. 그 박지원의 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치고 새로운 어떤 글의 전범을 마련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야. 그게 항상 그래서 박지원의 그런 그 새로운 문체의 혁명 같은 그런 이 일대 사건을요. 뭐에 중요한 좋은 예로 드는가 하면 창조적인 혁신, 전통을 새롭게 수립하는 개성의 어떤 발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천재의 개성 뿜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27번 문제의 핵심적인 출제 요소입니다. 이 글이요. 전형적인 묘지명이 갖춰야 될 틀을 완전히 깨버린 충격적인 글이에요. 사실 원래 이 글 끝에 박지원의 처남이 해설 같은 걸 끝에 단 게 나중에 있어요. 여기 지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처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글이다. 옛 기준으로 보면 이건 묘지명이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놓고 그러기는 힘든데 새로운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짧은 그 코멘트가 들어가 있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글인 거야.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그냥 수필이려니 생각하는데 전체 우리 어떤 문학사의 흐름이라든지 당대의 장문 관습과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그 충격적이기만치 새롭고 개성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그 참신함이 바로 이 글의 문학사적인 가치고 그걸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학습하게 유도하는 깊이 있는 내공이 담겨 있는 게 바로 27번 같은 그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돌아가신 큰 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그 동생 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이게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박지원. 그죠? 이 박지원의 중미라는 건 그 사람의 자예요. 옛날 사람들 뭐 자도 있고 호도 있고 막 명도 있고 다 있잖아. 그지? 여러 이름. 지원, 중미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큰 누님. 여기 제목에 있는 그 백자라는 게 큰 누나를 얘기하는 거야. 백자라는 말이. 자, 누님은 나이 16세 덕수 이시 택모 백규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박지원이니까 이 누님의 남편은 이택모겠지.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백규인 것이기도 하고요. 자, 시집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9월 초하루에 돌아가 43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43세, 16세 시집가서 43세에 돌아가셨네. 큰 누님이. 맞죠?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에 경좌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여기는 이제 그 양평,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양평 쪽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저거는. 자, 그래서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랬고요. 요 경좌라는 건 서남 쪽을 등진 방향.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백규가, 그렇지? 여기 백규가 어진 아내, 이게 누구야? 큰 누님이지, 그지? 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아이의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솥과 그릇까지 옷상자와 짐 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됐지? 그러니까 어진 아내를 잃어서 상심이 크고 가난해서 가솔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 그냥 산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치? 막 분위기가 얼마나 슬퍼. 그지? 말하자면 이제 이 백규라는 인물은 지원에게는 누님의 남편이니까 매형인 건데 이 매형이 이제 세상에 시리를 느끼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골짜기로 그냥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갔다. 배웅을 하면서 잘 가시오, 안녕히 가시오 형님 하면서 막 운 거야. 통곡을 했어요. 그지? 큰 슬픔에. 자, 상여와 함께 그 배가 떠나가니 산골로 가는 그 이제 세상을 버리고 들어가는 산골로 들어가는 이 매형의 모습을 또 조카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거지. 지원이. 그죠? 아, 누님이 시집 가는 날 새벽에 몸 단장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 일만 같구나. 나는 그때 겨우 8살이라. 그럼 이제 큰 누님하고 나는 8살 차이가 나네. 시집 가던 때
16살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때 8살이었다고 했으니까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잖 빼는 말투를 흉내냈다. 8살짜리 아이가 막 드러누워가지고 막 이제 시집 가는 누나가 시집 가는 날인데 신랑 흉내를 내면서 막 장난을 치는 거야, 그지?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빗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빗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마에 딱 떨어진 거야. 옛날 빗 막 나무로 된 거 그거 얼마나 무거워, 그지? 그러니까 왜 떨어져 막 애가 울었겠죠.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리고는 시집 가는 누나한테 막 어린 8살짜리가 화가 나가지고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놀이개를 꺼내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금부터 28해 전 일이다. 그러니까 28해 지났으면 지금 36세가 된 거네. 박지원 맞죠? 자, 그럼 봐요. 이게 지금 요런 게 생생하게 28년 전에 누나가 시집 가던 날 아침에 있었던 꼬마였던 자기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썼잖아. 이런 건요. 이런 사소하고 섬세한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기록하는 건 당대의 묘지명의 전형적인 이 장문 관습에서 어긋나는 거죠. 개성적인 일.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이제 이게 27번 문제와도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만 바로 이런 게 지금 후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누님을 잃은 동생의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써야지. 그죠? 보세요.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 굽이에 이르러 나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지금 배웅하는 거죠. 떠나가는 그 매형의 가족을 이끌고 떠나가는 그 배의 광경을 두모포에서 배웅을 하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서술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 표현도 얼마나 참 애절한지 보세요. 그래서 그 자기가 눈에 보이는 강가 멀리 앉은 산의 모습은 마치 시집 가던 날 누님의 쪽진 머리처럼 검푸르다 그랬어요. 빗대기를 과거 기억 속의 누님의 모습에다가 이 산의 모습을 빗댔고요. 그 다음 강물빛은 또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그럼 그날이라는 게 시집 가던 날이죠. 그 다음에 새벽 달은요 또 어떻다고?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그럼 봐요. 이렇게 그 매형 식구들을 말하자면 죽은 누이의 식구죠. 누나의 식구들을 배웅하면서 보이는 자연물들을 다 앞에서 추억했던 요때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누이의 옛 모습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빗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사이에는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에 시름겨워했다. 그럼 봐요. 어릴 적에 그때 그런 일들은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건 잠깐이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어 누님이. 특히 자기도 그랬을 테고 근데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형제로 지난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단 말인가 라고 합니다. 이 남매 간의 그 정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집니까? 자, 마지막에 턱 시를 제시했네요. 떠나느니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느니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이때 떠나느니는 이제 매형과 식구들이지만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떠나느니는 사별해서 죽은 나와 사별하게 된 저승으로 가는 누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보내는 이는 자기 자신이고요, 그지?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네라고 하면서 착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묘지명의 전형적인 틀을 깨버린 개성적인 박지원의 절절한 슬픔이 드러나 있는 글이라 이거예요. 문제로 보겠습니다. 가나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별삼이인 곡은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라는 삶의 방식. 뭔 소리야? 과거의 인연에 여기서 과거의 인연이라는 게 임에 대한 자기의 일편단심인데 이걸 끊겠다고?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되더라도 임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얘기하니까 1번 땡. 2번 나 이정보의 시조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한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당신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칡덩쿨이 돼가지고 칭칭 감아가지고 헤어지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자, 다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자,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누이를 잃은 절절한 슬픔이 드러나 있는 글이었잖아요.
자, 가다에서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황. 이게 답이네요. 그지? 가에서는 이물, 다에서는 큰 눈임을. 맞죠? 자, 5번. 가나 다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랬는데 이거는 가나 다 전부 다 하고 어울리는 말이 아니겠다. 그죠? 자,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문제고요. 이렇게 가나다를 엮어놓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제 이게 워낙에 이 갈래복합은 이 정도 세 작품 묶이면요 보통 6문제 이상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비교적 평이하게 공통점을 서로 2작품 정도를 엮어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3번 갑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보소 저 각시님 서른 말씀 그만하오 이런데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저 각시님 부른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서른 말씀 그만하오. 아유 서럽다는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왜 그런지는 이후의 맥락으로 제가 아까 내용상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을 수인가? 아니라는 거죠. 인연도 가지가지 다 다르고 이별도 다 같지 않다는 거야. 자, 화자는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고 여기고 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일종의 서리법 같은 거 아니야? 같을 수인가? 같지 않다는 얘기. 자, 떨어질 줄 있으랴. 또 서리법 또 나왔네요. 떨어질 줄 있으랴? 안 떨어진다는 거야. 맞죠?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화자가 임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지? 너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야겠다 이런 얘기고요. 리얼. 나는 그때 겨우 8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 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점 빼는 말투를 흉내냈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나이와 행위, 나이 8살, 행위, 흉내내는 거를 통해 과거의 철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죠? 누이가 시집가던 날 이렇게 장난치던 거, 그거에 대한 회상이니까 4번도 맞는 얘기. 자,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단 말인가 라는 미음이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고요. 과거 사건을 요약한 겁니까 이게? 과거의 회상에 대한 얘기 뒤에 그것을 어찌도 그렇게 짧았단 말인가라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느낌이나 감회 같은 걸 표현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좌절감을 완화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완화가 됐어? 그치? 지금 이 슬픔과 누이를 잃은 절망감과 아쉬움과 한탄스러움과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A에 나타난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요. 거기 A 보세요. 자신이 과거에 임과 만나게 된 이유를 만나게 된 이유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이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특히 2번 선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적절한 걸로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수를 당했다고 임에게 호소하고 있다. 오, 맞는 것 같거든. 이 문제 되게 교묘하게 함정을 잘 파놓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일단 답부터 얘기할게. 자,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건 맞죠? 이게 적절한 거야. 왜? 처음에 뭐라 그랬어?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까?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잃을까? 이랬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의 행동거지나 자기의 재주가 임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자격 미달이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4번이 맞는 답인데 꽤 많은 학생들이 2번으로 답을 덜컥 고르고선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시간에 쫓기고 제대로 된 면밀한 판단을 못하니까. 매우 매력적인 선지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거기에 A 부분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내 몸에 지은 죄를 모르니 기 더 죄라. 나도 모르거니 남이 어이 알겠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자기가 죄가 없다는 얘기. 사실 이렇게 버림받고 이제 이걸 충신연주지서로 봤을 때 자기가 유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아무런 죄도 없이 참소를 당했다. 모함당한 것이다. 라는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구나. 탁 답을 고를 만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평가원이든 학평이든 주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임에게 호소한다. 에이, 틀렸죠. 이런 거 그냥 덤벙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임한테 저 죄 없어요. 저 참소 당한 거예요. 무고 당한 거예요. 라고 임한테 호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면 큰일 납니다. 자, 3번.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을 임에게 전달을 한 후 안도하고 있다. 자, 무슨 부용 옷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게 전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자신의 풍류의식과 성인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2번에 낚이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가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보세요.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나길 바라는 심정을 형성하게 된다. 자,
현실의 한계 벗어나서 다른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뭐 변신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 전생이에요. 이게 전생이 현생, 내생 말고 전생, 이전의 생, 그게 아니고 생을 바꾸는 거야. 생이 바뀌는 거지.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그러니까 나와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자, 전생이 있고 전신이 있다는 거죠. 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전신은 뭐야? 죽지 않고 몸을 바꾸는 거야. 로 구현된다. 그리고 변신의 양상이 어떻게? 혼자 변신하길 바라는가?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길 바라는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생각해봐. 가에서는 자기가 혼자서 뭐라 그러나 뭐 구름이 되느니 바람이 되느니 뭐 달이 되느니 어쩌고 했잖아. 근데 나에서는 뭐라고 했어? 나는 칡넝쿨이 되고 혼자만 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뭐야? 오리나무가 되는 거잖아. 너도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상력이 동원되어 있는 거잖아. 자,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를 다른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이런 종류가 양상이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봅니다. 가의 구름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허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존재. 즉 전생의 내용이죠. 왜? 씌어져 죽어서 구름이 돼가지고 빛을 임에게 뭐 덮이고자 그랬으니까 1번 맞는 얘기죠. 2번 나의 3, 4월 칡넝쿨은 허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 즉 전신의 대상인 거지. 자기가 죽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몸을 바꾸어서 칡넝쿨이 되고 싶다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나의 그 나무의 그 칠기 납검이 나비감 뜻은 이미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허자의 소망. 맞죠? 자, 임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칡넝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얽혀가지고 계속 헤어지지 말자라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변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4번 가의 해 다 저문 날과 나의 동서달은 모두 허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이라고요? 아니. 자, 이 동서달은 뭐라고 했어? 아무리 눈, 비, 바람 뭐라 했나? 바람, 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아도 이때 추운 겨울날 그래도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 하는 날이니까 이건 헤어지는 시간이 아닌 거야. 헤어지지 않고 견뎌낼 시간이지. 그 다음에 이것도요. 임과 화자가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죠. 이 해다 저문 날은 아까 맥락상 뭐였어요? 아마도 송미인곡의 을려에게 하는 말로 해다 저문 날에 지금 가고 있는 그 서럽다는 거 그거 서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각신님이라고 표현된 그 송미인곡에서의 을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시간인 거지 이거는 지금 허자가 임과 헤어진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답이 4번입니다. 됐죠? 5번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의 변신을 나의 오리나무는 임의 변신을 바라는 심정. 그렇죠? 이 바람은 자기가 원래 구름 되려고 했다가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바람이 되겠다 한 거니까 자기가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리나무는 뭐야? 나 말고 당신이 변할 거 오리나무 나는 거기에 칭칭 감겨있는 칡넝쿨. 오케이? 그럼 5번은 맞는 얘기. 아시겠어요? 자, 26번 갑니다.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자, 이 B 다 글에서 마지막에 붙어있던 일종의 시입니다. 한시. 자, 글쓰는 B에서 누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유를 여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답이 1번이네요. 바로 나왔네. 그지? 2번 B에서 제시한 시적 배경은 새벽녘 강가로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새벽녘 강가라는 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자, 이 강 길 따라 돌아서는 여기가 지금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자기가 어디라 그랬나? 거기 두모포라 그랬나요? 거기에서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 하는 그 배경이니까 이렇게 맞죠? 맞는 얘기고 글쓴이는 B를 통해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그렇죠? 눈물로 옷깃을 적시는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 있네요. 그 다음에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 이게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시적 배경이 새벽녘 강가로 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서술했던 그 매형이 식구들을 데리고 산골로 떠나가는 걸 배웅하는 그런 광경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다음 글쓴이 B에서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더 이상 누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언제나 돌아올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이해한 내용이다. AD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연암 박지원이 이 쓴 묘지명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특성, 그죠? 그냥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그것만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식의 작문이 아니라 묘지명이라는 정해져 있는 틀을 그냥 혁파를 해버리고 중요한 건 누이를 잃은 자기의 상실감, 누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슬픔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던 그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깊이 있는 문제라 이거야. 맞죠? 자, 남성 문인들이 쓴 조선시대 여성의 묘지명은 몇 가지 서술상 관행이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남성 문인. 지금 이게 지금 남성 문인이죠. 그리고 여성의 묘지명이죠. 누이의 묘지명이니까. 자,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 언행을 제시하며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그런데요, 일부러 이런 말 집어넣는 거다. 자,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사후에도 죽은 뒤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뭐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했다고. 이게 얼마나 남성 중심 사회의 폐해 같은 게 잘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까? 여성의 묘지명에는 이름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수동적인 언행, 남편의 뜻을 따르는 그런 것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살림을 잘해가지고 가문에 공헌한 내용만을 골라서 칭송했대. 여기서의 가문이라는 건 당연히 남편 집안이겠지, 그지? 자, 그러나 박지원은 묘지명이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 자, 봐요. 고인과의 일화 같은 게 뭐야? 시집 가던 날 누이와 있었던 일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확고한 자신만의 개성적 관점인 거죠. 이를 참고하여 다해서 당대 상투적인 서술상에 관해서 탈피한 내용, 벗어나 있는 내용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럼 봅시다.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틋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탈락이야. 왠지 아세요? 자, 구체적으로 밝혔습니까? 맨 처음 뭐라 했어? 큰 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가문에 대한 자랑도 아니죠. 앞에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명토박아 놨는데 뭐라고? 자, 뭐라고? 어디 있어? 박지원은 묘지명이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죠? 틀렸잖아. A 탈락. 그럼 A가 들어있는 건 고르면 안 된다. 그럼 답이 3번이거나 5번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맞죠? A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B를 봅시다. 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대. 그럼 지금 B는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필요가 없어. 무조건 맞겠지, 그지? 근데 남편이 누님의 남편, 즉 매형이죠 아까. 근데 생계가 어려워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당대 상투적 서술상에 관해서 탈피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 이런 거 같은 거에 위배되는 내용이지. 왜냐하면 이 누이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B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관행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요 B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 C, D는요. 이제 C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3번이냐 5번이냐 답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자,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놀이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어.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 어디 있어?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은 거잖아. 그러니까 C가 들어가야죠. D도 당연히 둘 다 있으니까 얘도 판단 안 해도 되지. 들어가야 되겠다. 시집 가던 날에 누님의 모습을 글쓴이가 회상하며 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습니다는 요것과 요것이 같은 얘기지 뭐, 그죠? 일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단 말이야. 됐나요? 27번 문제 조금 까다로워서 특히 이제 B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됐고 A가 제외되면 일단 답이 추려진다는 걸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수험 기술 가운데 하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답을 고르기가 좀 더 수월했을 텐데
함정에 빠지지 말고 면밀한 판단을 했어야 했고, 이 문제에 기반하고 있는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어떤 문학사적 지식, 학생들은 없지만 출제자는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평가원이 문제를 낼 때에도 밑바탕의 문제 출제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두는 것도, 생각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 세트에서는요, 24번 문제 같은 거 2번 선지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과 앞 세트 숙향전 다룬 거에서 21번 문제 같은 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면서 이번 시간, 긴 시간 공부를 마치도록 하죠. 자, 4부에서는요, 현대문학으로 조금은 더 수월한 문제들과 지문과 함께 여러분과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4부에서 만나죠. 안녕.